이제 막 만개한 벚꽃을 시샘하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2006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뭐라 그럴까? 아침 새벽이었잖아요. 내가 가만 그때 5시쯤 됐는데 안 들어와요. 대전에서 10년째 개인 택시를 몰며 귀가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남편.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누구 개인 택시인데 들어올 시간이 넘었는데 안 들어온다. 죄송하지만 한 번 좀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놓고 2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는데 그날 오전 7시 24분경 경찰에 신고를 한 은희 씨는 불과 2, 3분 만에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집으로부터 7km 떨어진 대전 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의 한 도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남편의 택시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택시는 앞범퍼 우측면을 덤프트럭에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켜져 있는 전조등과 운전석 앞에 떨어진 남편의 왼쪽 신발 한 짝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보기가 처참하니까 못 보게 막 해가지고 못 봤는데 차 안에 있대요. 아빠는. 근데 보니까 밑에 막 피가 나나요. 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더 처참했던 택시 안 상황. 어째선지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 안쪽에서 발견된 남편은 상체를 시트에 댄 채 엎드려 있었고 한눈에도 많은 피를 흘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택시 안 유리창과 천장은 온통 피로 얼룩져 있고 남편의 오른손 옆에는 피 묻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김태수 씨. 사인은 다발성 자창 및 절창, 날카로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들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분이 심장에 필요한 정도의 유효 혈액량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피를 흘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심장에 거의 피가 남아있지 않다. 몸속 대부분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김태수 씨. 그의 몸에서 발견된 흉기에 찔린 상흔은 자그마치 28곳이었습니다. 택시가 발견된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CCTV나 블랙박스가 보편화됐던 때가 아니어서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이토록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사건 초기 택시 미터기가 켜져 있었던 점으로 봐 택시 강도의 범행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피해품이 없었어요. 현금은 피해자의 이제 잠바 주머니에 있었고 운전석 도 포켓 속 지갑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남겨져 있었던 현금 18만 8천 원. 게다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격은 대부분 얼굴과 머리 쪽으로 집중됐습니다. 손과 팔에서는 범인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했던 흔적 7군데도 발견이 됩니다. 강도가 아니라면 이토록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이유는 뭘까? 그날도 이른 아침 시작된 태수 씨의 운행. 다음날 새벽 4시가 넘도록 이어진 그의 택시 운행. 평소라면 영업을 마치고 세차장에 들렀을 새벽 4시 27분. 그 시각 택시는 마지막 손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승객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몇 분 뒤 인적 드문 낯선 도로로 진입하고 덤프트럭에 부딪히면서 길었던 그날의 운행 기록은 멈춰섰습니다. 태수 씨의 시신이 택시 안에서 발견된 건 마지막 승객을 태운 지 정확히 3시간 뒤인 오전 7시 27분. 그렇다면 태수 씨가 숨진 건 몇 시였을까? 신발도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새벽기도 맞춰서 한 6시쯤에 왔는데도 그 차가 그대로 있더래 또. 오전 5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다 태수 씨의 택시를 봤다는 주민은 1시간 뒤 새벽 기도를 끝내고 귀가할 때에도 그대로 정차 중인 택시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4시 27분경 태수 씨의 택시에 오른 자가 범인이라면 30분 안에 범행을 끝내고 늦어도 오전 5시 전까지는 그곳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분의 몸에 가려져 있었어요. 가려져 있고 시신을 드러낸 자리에 웅덩이처럼 고여있던 혈액, 그리고 그 안에 담겨 모습을 숨기고 있던 부러진 칼 문제는 없었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cm 길이의 부러진 칼날이었습니다. 게다가 혈흔 위에 족적. 예, 그거는 혈흔 위에 찍혔기 때문에 그건 범인의 것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칼날에 이어 혈흔에 찍힌 발자국까지 발견됐던 겁니다. 택시 앞에 떨어져 있던 태수 씨의 왼쪽 신발과는 다른 무늬였기 때문에 그날 태수 씨를 살해한 범인의 족적으로 추정됐습니다. 택시 안 범인이 미처 숨기지 못한 2개의 단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칼은 중국제 과도, 수입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족적을 통해 범인의 신발을 특정할 수는 없을까? 족적 모양을 확인한 신발 가게 사장은 신발 하나를 꺼내 보여줍니다.
뒷좌석 시트 혈흔에 범인이 남긴 족적은 신발 가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캐주얼화의 신발 밑창과 흡사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참 공장에서 찍는 거니까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과거 특정 브랜드가 아닌 도소매 신발 가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범인의 신발. 족적은 신발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왼쪽이 원본이고 우측이 화질 개선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족적에서 나온 패턴들이거든요. 맨 위에 피가 보이는 부분 또는 그 밑에 부분인데 여기까지를 대입해서 산정을 해보게 되면은 약 25.3cm에서 26.8cm 정도가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가만히 있을 때 250에서 265. 이 대부분 키 작으신 분들이 발도 작고 보통적인 게 많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키라고 판단을 추정만 하죠, 추정. 하지만 신발 크기와 키를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란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차 안에서 이 혈흔 있는 데마다 다 그걸 수십 개소를 다 채취를 했어요. 범인의 DNA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고요. 다행히 택시 안 여기저기 묻은 혈흔에서는 태소 씨 외에 불상의 남성 DNA가 검출됐습니다. 절도, 강도, 강력범죄를 하면은 DNA 채취를 하는데 그런 강력범죄가 그 후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직 이런 어떠한 전문적인 범죄, 그런 범죄를 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이나 후 동종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법. 그런데 내가 그때 옷을 막 열어주니까 아침에 일찍 나는 여기서 입고 그러면 저기서 서서 영업 준비가 다 되기도 전에 세탁소에 한 남자가 찾아온 건 태수 씨가 살해당한 그날 오전 8시경이었다고 합니다.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세탁을 했달려. 피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못 하겠더라고. 기분이 묘하더라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세탁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를 컴퓨터하고 그래서 그냥 보냈더니 1시간이야 얼마 있다가 또 들고 와서 사자고 놨더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또 안 했지.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 서둘러 피 얼룩을 지워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남자. 동네에서 30년간 세탁소 운영을 하면서 처음 본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공격결이 봤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막 험kit해가지고 자세히 생각도 안 나요. 사장님보다 좀 작나요? 조금 작을 거야. 17년 전에 그 얼굴을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170cm 초반 정도 되는 키에 왜소한 체격만큼은 여전히 선명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범인의 혈액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어느 부위이건 칼을 사용하다가 손이건 아니면 피해자의 가격에 의해서 얼굴이건 출혈이 동반된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칼날이 부러져 있고 범인의 혈흔이 발견된 이상 범인 또한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탁소 부부의 증언에 의하면 세탁소를 찾은 남자에게 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눈에 안 띄고 움직일 수가 있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만약 피 많이 묻어 있고 했다는 걸 보면은 신고를 안 할 리 뻔하죠, 주변 사람들이.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피 묻은 옷을 든 남자가 찾아왔다는 세탁소는 태수 씨의 택시가 발견된 사건 현장과 5km 정도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왜 택시라는 아주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범행 이후에 이 장소가 최종 목적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곳에 거주지가 있거나 혹은 자신의 차량이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택시가 정차된 곳 인근에 두 발로 뛰어 도달할 수 있는 은신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택시가 발견된 곳과 범인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이 장소를 일부러 선택했을 가능성, 프로파일링에서 필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여야만 범행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선택에는 당연히 사전적인 정보나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소위 말하는 지리감이 있는 범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태수 씨의 일은 오랜 동료 정훈 씨에게 누구보다 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화물차가 부딪히고 나서 뒤로 갔다는 거는 난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운전석 뒷좌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사실을 정훈 씨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뒷좌석은 안에서는 안 열려요. 밖에서만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발견 당시 앞범퍼의 우측면이 덤프트럭에 닿아있던 태수 씨의 택시. 그로 인해 조수석 문과 오른쪽 뒷좌석 문은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택시의 왼쪽 뒷좌석 문은 보통 승객의 안전상 잠금 장치를 걸어놓기 때문에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택시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은 운전석 문 단 하나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덤프트럭에 바짝 붙여 차를 세운 태소 씨는 자신의 의지로 운전석을 벗어났고 직접 뒷좌석 왼쪽 문을 열고서 안으로 진입했다가 변호를 당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태소 씨는 무슨 이유로 그 문을 열었을까? 내가 볼 때는 그럼 못 도망가게 하려고 운전수가 붙인 것 같은데 뭔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일이 시작돼가지고 기사가 이제 이거 못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4년간 택시 운행을 해온 기사들은 태소 씨가 의도적으로 덤프트럭 가까이 차를 붙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뒷좌석의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전문가 또한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흉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인식을 했다면, 목격을 했다면 그렇게 위험한 흉기 앞으로 스스로를 아마 던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최초의 그 시비나 충격이나 공격 행동은 흉기가 아닌 말 또는 신체, 주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몸을 안으로 딱 넣었을 때 이때 이제 칼을 꺼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게중심이 되는 상체가 택시 안으로 들어가고 바로 그때 흉기로 인한 범인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탈출 경로가 사라진 범인은 눈앞에 보이는 태소 씨의 얼굴 위주로 칼을 휘둘렀고 태소 씨는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다해 몸부림쳤을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얼굴과 머리로 집중됐던 이유도 그날 택시 안의 상황과 두 사람의 위치를 떠올려 보면 원한에 의한 과잉 공격이 아니라 탈출을 위한 마구잡이 공격이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절창, 배인 상체가 넓게는 돼 있지만 주요 혈관을 간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한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에요. 출혈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면 이게 상체 부위를 잡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정도예요. 칼에 찔린 28곳의 상처 중 치명상이 없어 출혈은 느리게 진행됐고 때문에 피해자는 공격을 받은 뒤에도 상당 시간 동안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을지 모른다고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하지만 태소 씨는 택시 안을 빠져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바로 옆에 놓인 휴대폰조차 끝내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기가 혈흔이 묻어 있잖아요. 피는 바닥에 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와 팔 여기에 피가 흡수돼 있잖아요. 이건 그 상태로 접촉돼 있다가 누른 걸 떼니까 펴지는 거예요. 칼날이 부러진 뒤에도 여전히 움직임을 보이는 태소 씨를 제압하기 위해 범인이 한동안 태소 씨를 좌석 시트에 누르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숨이 닿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태소 씨를 눌렀을 범인의 흔적은 족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발로 딛고 피해자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 짚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날 범인과 동행하게 된 태소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뻗었을 그것, 미터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정보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월 11일 4시 27분 42초에 영업이 시작됐고요. 34분 이후에 차량의 운행은 안 됐는데 미터기 상태가 계속 주행 상태로 있었습니다. 27분부터 34분 정도까지 운행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차 것이 26초, 27분 26초. 한 10몇 초 사이에 사람을 또 태웠네. 영업일지를 확인해보니 태수 씨가 사망한 날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택시에 오른 시간은 오전 4시 27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직전 승객의 하차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4시 27분 42초에 승차한 범, 그리고 4시 27분 26초에 하차한 직전의 승객, 두 사람 사이의 승하차 간격은 16초입니다. 새벽 4시에 손님이 내리고 16초 만에 바로 탈 수 있던 16초라는 건 손님이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범인의 얼굴을 본 목격자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16초 만에 뒤이어 승차한 16번째 승객이자 범인을 봤을지도 모를 그 사람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 목격을 했다면은 그 인상착의 정도, 뭐 나이대, 체격 그 정도만 알려줘도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느 때보다 잔혹했던 그 봄이 끝나고 17번의 야속한 봄이 더 지났습니다. 돌이켜보지 않으면 점점 더 희미해져 버릴 그날의 봄을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만 합니다.